어느 작은 동네에 현호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여름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현호는 무심코 밤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별들은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골목길을 돌아가던 현우는 이상하게도 점점 주위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던 거리였는데 말이죠. 혼자 걸어가는 길,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낀 현우는 뒤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가 한 걸음씩 맞춰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그의 눈앞에 낯선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길에는 이런 골목이 없었는데 현호는 궁금증을 못 이겨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은 지저분하고 어둡고 특히 차가운 바람이 불며 소름 끼치는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골목 끝에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니 누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옷을 입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어쩐지 말을 걸어야 할 것만 같았던 현우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 인물은 아무 대답도 없었고 고요함만이 계속되었죠.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그 인물의 얼굴을 살짝 드러냈을 때 현우는 온몸이 굳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무표정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눈에서 아무런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죠. 달리는 동안에도 그의 뒷덜미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에 다다랐을 때 그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은 가로등빛 때문이었죠. 그 밝은 빛 아래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으나 집까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단단히 닫은 후 숨을 고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려 했지만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현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친구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모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친구는 조용히 현우를 끌어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골목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무섭기도 했고 우리 동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놀랍게도 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죠. 그 후로도 현우는 가끔 그 골목을 꿈속에서 보곤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공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그 골목에 대한 소문이 들리곤 했어요. 밤길을 혼자 걷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결국 그날 현우가 본 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그의 일상은 미묘하게 바뀌어갔고 비밀스럽고 으스스한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조금 낡고 음산한 느낌이 나는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처음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방은 좁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설렘이 있었다. 어느 날 학과 과제가 많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과제를 마칠 수 있었다. 피곤해진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위에 눌렸나? 하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때 내 머리맡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있지 마. 돌아보려고 했지만 목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는 다시 들렸다. 빨리 나가. 간신히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꿈이었을까 자문하며 다시 자리에 눕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동기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했다. 가위 눌렸나 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나 역시 그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정쯤 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그림자가 방 안 천정을 휘감고 있는 거울 보고 깨어났다. 그 그림자는 마치 어떤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커다란 눈처럼 보이는 것이 나를 응시하는 듯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는 무서움에 떨다 다시 온몸이 굳어버렸고 희미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다. 두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라 등골이 오싹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급하게 원룸 계약 기간을 앞당겨 끝냈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는 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면서 수상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때 사무실 문 옆에서 오래된 신문 조각이 나왔다. 신문에는 10년 전 바로 이 원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당시에 그곳에서 살던 한 대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필시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그 학생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를 대신해 미리 위험을 경고하고자 했던 걸까?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새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그 무서운 경험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 낡은 원룸과 이상한 목소리가 악몽에 나타나곤 했다. 아직도 가끔씩 깜깜한 밤 그 섬뜩한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몸이 굳어지곤 한다. 여기에 있지 마.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 여름 방학이었고 나는 대학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찾은 캠핑장이었는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조용한 게 매력이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예약도 쉽지 않았다. 우리 일행은 차 2대에 나눠 탔고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했다.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흔적이 거의 없는 깊은 산길로 들어섰다.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길은 점점 좁아졌다. 우리가 타고 가던 길은 포장도 되지 않아 차량이 덜컹거리게 일쑤였다. 점심쯤 되어 한참 고생한 끝에 캠핑장에 도착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묘했다. 기지개를 켜고 주위를 둘러보니 산장은 낡고 거의 폐가처럼 보였다. 낡고 흐릿한 안내판은 일련의 기묘한 일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옛 도시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 무시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산속을 하이킹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은 기분이 상쾌했고 친구들과 함께라 더없이 즐거웠다. 하지만 해가 지고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무언가였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고 이상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산장이 낡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소리내며 창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더 규칙적이고 확실한 소리였다. 우리 모두 얼어붙은 듯 그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가 있는 방의 문 앞에서 멈췄다. 모두 숨을 죽이고 긴장한 상태에서 소리가 나던 문 쪽을 쳐다봤다.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캠핑장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노인은 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간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침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두려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짐을 챙겨 서둘러 산장을 떠났다. 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이야기했다. 몇 년 전 그 캠핑장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그곳은 운영을 중지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어딘가 씁쓸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산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공포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나곤 한다. 무언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다. 그 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혹은 그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산속 어딘가에 그런 존재가 나마 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의 속삭임. 가을의 문턱. 공기는 금방이라도 쌀쌀해질 것처럼 서늘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는 영주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영주는 평소 바쁜 학업 때문에 피곤한 날이 많았지만 이날은 특히나 일이 덜 되어 밤늦게까지 과제에 매달려야 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을 때 영주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아파트는 불을 다 끄면 손목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침대에 누운 그는 잠이 들기 위해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영주야.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영주는 정신이 혼미했다. 그는 기분 탓이라고 되뇌며 이내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만 되면 그 속삭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더 뚜렷하게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영주야, 밖에 나와.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환청이라고 믿고 싶었던 영주는 결국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침대를 벗어났다. 그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 복도에 선이 쌀쌀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눌려있던 가슴이 또한 그럴 것이라며 안도한 순간 계단 위쪽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영주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곧이어 계단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제야 영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침입자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영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전긍긍하며 기다렸다. 경찰이 도착해 건물을 조사했을 때 아무런 이상한 점이나 침입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경찰이 복도에 떨어져 있던 낡은 인형 하나를 주었다. 그것은 영주가 어릴 적 소중히 여기던, 하지만 몇 년 전 분명히 버린 인형이었다. 그날 이후로 영주는 그 아파트를 떠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지만 낡은 인형을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인형은 어떻게 그곳까지 왔던 것일까? 그리고 그 속삭임은 무엇이었을까? 의문투성이었지만 영주는 더 이상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를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갔다.